우리 아파트를 산 사람이 엄마예요? 그래, 나다. 왜 그러니? 아니, 이 집 살 돈 있으시면 저희한테 빌려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저한테는 돈 없다고 그러셨으면서 어떻게 저희 집을 사신다는 거예요? 너한테 줄 돈은 없다고 한 거지. 내가 돈이 없다고는 안 했다. 빨리 도장 찍어라. 이거라도 팔아야 개인 파산을 면할 수 있지 않겠소? 엄마, 제발요. 이 집 팔아도 아직 부족해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내가 도울 생각 없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니? 아파트 팔 거야 말 거야? 생각이 없으면 지금 자리에서 일어날 거야. 이번만 도와주시면 평생 효도하면서 살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 하시는 거냐고요. 노년에 진짜 어쩌시려고 그래요? 됐어. 노년은 내가 알아서 해. 내가 뭐 너희 없으면 죽을 줄 아니? 나한테는 딸도 있고 집도 있고 돈도 있어.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살고 있는 유덕순입니다. 올해 69으로 칠순을 바라보고 있고 두 자녀가 있지요. 큰아들은 얼마 전 40이 넘었고 작은 딸은 이제 30대 중반입니다. 자식들이 모두 결혼을 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요즘 사람들은 제가 살던 시대와는 참 많이 달라진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실감하곤 해요. 우리 자식들만 봐도 옛날에는 제가 상상하지 못했을 법한 행동을 많이 하더군요. 이제는 새로운 아이도 태어날 예정이니 집에서 밥을 잘 챙겨 먹으라고 해도 여전히 편의점 음식이나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곤 합니다. 반찬을 늘 가져다 줘도 제대로 먹지 않고 버리기 일쑤고요. 저와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그래도 나이 들어보니 딸이 아들보다는 조금 더 낫더라고요. 철들 때부터 엄마 고생하는 걸 알고 잘 챙겨주더니 나이가 들고 자식까지 생기고 나서는 매일 안부 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자식을 위해 희생한 시간이 많다는 걸 알고 마음을 많이 써주는 것 같아요. 주말이면 심심치 않게 얼굴도 비춰주고 1년에 한 번은 멀리 여행도 가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의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첫째 아들은 딸과는 정반대예요. 아들은 예전에 이 어미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지금은 거의 인연을 끊은 상태입니다. 평생을 자식 새끼 둘만 바라보며 제 한 몸 바쳐 희생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 참 씁쓸하고 마음이 아프네요.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먼저 글을 쓰기 전 용기를 내어야 했던 이유는 제가 일찍이 이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아들, 딸 모두 데리고 있던 상태에서요. 저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잘 될 수 없었습니다. 제 가정 환경이 어릴 적부터 어려워 10대 때부터 일을 시작했거든요.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비슷비슷하게 생활하는 공장 남자를 만났고 서로 제대로 알아볼 틈도 없이 빨리 결혼을 했어요. 그때 연애 결혼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나이가 차면 빨리 해치우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했지요. 남편은 결혼 전에는 좀 무뚝뚝해도 생활력은 있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니던 공장은 금방 때려치웠고 매일 술을 마시며 떠돌이처럼 생활했어요. 일을 한다면서 한 번 집을 나가면 몇 주 있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몇 달 있다가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요. 남편과의 사이에서는 아이도 오랫동안 생기지 않았죠. 저는 매일 집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참 대단하셨어요. 아이도 못 갖는 며느리라 구박하시며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오라고 아침마다 저를 내쫓았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아이도 가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결혼 생활 5년이 넘어가니 첫째 아이도 생기고 둘째 아이도 생겼습니다.
첫째는 아들 영수였고 둘째는 딸 은수였어요. 자식이 생겨도 남편은 여전히 밖으로 돌았고 시댁의 시집살이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돌보랴 집안일 하랴. 그러면서 따로 시장에서 일을 받아서 늦은 새벽까지 부업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죠. 그 생활을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 이렇게 살다가는 제 인생이 정말 이대로 끝나버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야반도주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몇 달간 기회를 보다가 조용한 새벽 그 집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도저히 그런 환경에서는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아이들을 위한 선택이기도 했죠. 도망을 나온 후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고 긴 싸움 끝에 결국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기롭게 집을 박차고 나왔어도 막상 뾰족한 수가 있던 건 아니었어요. 가지고 있는 건 젊음과 성실함밖에 없었죠. 아이들을 데리고 1년 정도 여러 가지 일을 전전하다가 운이 좋게도 숙식을 제공해주는 부잣집에 식모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영수가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였어요. 그 집 주인은 자식들을 모두 다 출가시킨 50대 중반의 부부였습니다. 넓은 집을 편안하게 관리하기 위해 식모를 들인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제가 두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도 흔쾌히 허락해 주셨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의 딱한 사정을 듣고 도움을 주시고자 저와 아이들을 받아주셨다고 해요. 참 감사한 분들이죠. 우리 애들도 그분들을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처럼 따랐고 집주인 내외 역시 우리 아이들을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 집에서 숙식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월급은 온전히 모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알뜰살뜰 저축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100원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고 검소하게 살았어요. 내 아이들만큼은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다짐 하나로 악착같이 버텼던 거죠. 아이들에게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공부하란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아이들 교육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고요. 고맙게도 두 아이는 이 어미의 마음을 알았는지 남매가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이었어요. 그렇게 온 가족이 죽어라 살며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자 첫째 아들은 공인회계사 시험을 패스하여 회계사가 되었고 둘째 딸은 교육대학을 졸업한 후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직장에 들어가니 저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군요.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로도 5년은 더 그 집에서 일하고 나중에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볼까 싶어 식모 생활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을 떠날 때 주인 아주머니와 얼마나 부둥켜 안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 집에서 함께한 세월은 참 길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마치 부모님처럼 저를 챙겨주셨던 분들이라 두 분을 뒤로하고 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두 분 다 7순과 8순을 넘기신 연세라 더 마음이 쓰였지만 저도 언제까지 그 집에 머무를 순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분들은 죽어서도 잊지 못할 은인들입니다. 그 집을 나온 뒤 저는 오랫동안 좋아했던 식물을 다루는 일을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상가 한 곳에 세를 얻어 화분도 팔고 꽃도 파는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지요. 소위 꽃집 아줌마가 된 거죠. 가게의 크기는 작았지만 앞으로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둘 다 직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 저에게 용돈을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성이라도 보여주고 싶다며 둘 다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때는 이게 무슨 복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어요. 덕분에 저는 꽤나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옛날부터 고생만 했던 세월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이들이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하고 토끼 같은 손주들을 보며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면 되는 일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침 아들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때까지 영수는 딸 은수 못지않게 저한테 살갑게 잘했습니다. 바빠서 집에 자주 오지는 못해도 늘 잊지 않고 전화를 하는 착한 아들이었죠. 그래서 저도 의지를 많이 했고요. 그런 아들이 결혼을 하고 싶다니 신부감이 누군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고 그 주말에 며느리가 될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때 인사를 왔던 예비 며느리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우리 아들과 대학을 같이 나온 동기라더군요. 하지만 대학 때부터 사귄 건 아니었고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이라고 했습니다. 둘 다 같은 회계사이고 각자 직장에서 자리를 잡은 뒤 결혼을 하려던 것이었어요. 나이는 아들과 동갑이었습니다. 솔직히 예비 며느리의 직업이 아들과 같은 회계사라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 조금 날카로운 눈빛을 가졌지만 얌전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도 나쁘지 않았지요. 우리 아들이랑 2년 정도 만났다고 들었어요. 그럼 서로 알 만큼 알겠네. 결혼해서도 많이 싸우지 말고 둘이서 오래오래 잘 살아봐요.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영수랑 같은 회계사라고 들었는데 회사는 서로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는 거지? 네. 사실 저희 아버지가 회계법인을 운영하고 계셔서 저는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회계법인 회사를 운영하신다고? 세상에, 그럼 회계사 집안이네. 네, 이제 일 좀 배우다가 나중에는 회사 이어받을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혼하게 되면 영수 씨도 저희 회사로 들어와서 함께 하려고 하고요. 예비 며느리의 말에 입이 딱 벌어지며 말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희 집안과는 너무 다른 분위기에 과연 괜찮을까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너무 좋은데 부모님께서는 반대하시진 않고? 아무래도 집안 수준이 맞지는 않으니까 부모님은 아쉬워하시죠. 그래도 뭐 영수 씨가 능력 있는 회계사니까요. 제가 돈을 받을 것도 아니고 돈이야 저희 집에서 충분히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며느리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에 저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 그래도 둘이 결혼하게 되면 나도 평생 모아온 게 있어서 부족하진 않을 테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봐. 그건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저의 어색한 대답에 며느리가 싱긋 웃으며 말하더군요. 얌전한 첫인상과는 달리 며느리가 될 아이, 현지는 솔직하고 거침없는 성격이었습니다. 물론 며느리가 틀린 소리를 한 건 아니었어요. 집안 수준이 맞지 않는다는 말에 민망하긴 했지만 수긍할 수밖에 없었죠. 그 집에서도 우리 아들이 회계사라는 전문직으로 들어오니 저희 집 문제를 크게 걸고 넘어지진 않았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했고 아들 부부는 바빠서 저희 집에 자주 오진 못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잘 지내냐고 저를 챙겨줬거든요. 하지만 몇 년 후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며 운영하던 동네 꽃집이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았어요. 평생 남에게 맞춰서 살아온 제가 노년에 하고 싶어서 시작한 작은 사업은 생각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계속 잡고 있다간 손해만 갈수록 커질 것 같아 저는 초기 투자 비용만 날리는 선에서 가게를 정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겼어요. 권리금을 1,000만 원 더 받고 끝내기로 했죠. 그렇게 꽃집을 정리하고는 집에서 쉬는 동안 아이들이 보내주는 용돈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큰아들이 든든하게 생활비를 보내주었고 작은 딸도 선생님 월급이 많은 건 아니지만 용돈을 꾸준히 보내줬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죠.
그렇게 큰 걱정 없이 지내며 다음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60대면 아직 젊은 나이라 무슨 일이라도 해야만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이길래 뭔가 심각한 얘기라도 할 줄 알았더니 의외의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요즘 집에서 혼자 지내기가 좀 적적하지 않으세요? 글쎄, 오랫동안 일을 했던 몸이라 그런지 좀 심심하기는 하지만 잘 지내고 있어. 잠깐 쉬었다가 다른 일을 찾아봐야지. 벌써 은퇴를 할 순 없으니까. 그럼 엄마, 혹시 저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지내시는 건 어떨까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집에 들어와 같이 살자니? 아들이 머뭇거리며 갑작스러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이유를 되물었고 아들은 천천히 설명을 이어가더군요. 저희 둘 다 바빠서 집에 사람을 두고 있었잖아요. 근데 집에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나갔어요. 벌써 몇 번째 사람이 바뀐 건데 매번 새로운 사람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혹시 엄마만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저희 살림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물론 그동안 드렸던 생활비보다도 더 잘 드릴 거예요. 처음 아들 부부의 제안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내키지 않았어요. 거의 평생을 남의 집에서 식모로 일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아들 내외에 뒤치다꺼리를 한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래서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이 엄마가 평생을 남의 집에서 일을 해왔잖니? 그래서 이제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다른 집 살림 봐주는 건 하고 싶지 않다. 다른 사람을 구해볼 순 없겠니? 어머님, 오셔서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간간히 치워주세요. 집이 워낙에 깨끗해서 그렇게 힘드실 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어머니 모시고 있는 건데 어떻게 힘든 일까지 부탁드리겠어요. 며느리도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영수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하더군요. 엄마, 그렇게 하세요. 솔직히 그동안 저희 집에 모르는 사람이 드나드는 게 좀 찝찝하고 싫었는데 엄마가 와 계시면 저희 둘 다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요. 일단 한 달만 지내보세요. 한 달 있다가 정 불편하시면 그땐 더 이상 부탁드리지 않을게요. 이렇게 아들과 며느리가 간절하게 이야기하니 다시 고민이 되었어요. 생각해보니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게 좀 적적하기도 하고, 그래도 살면서 가장 많이 하던 일이 집안일인데, 우리 집 치우듯이 간단하게 정리만 하면 되겠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손주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 보는 재미로 살아도 썩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결국 아들 내외의 제안을 수락해버리고 말았죠. 제 일생일대의 실수였습니다. 제가 결정을 내리자마자 아들 부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방을 내주더군요. 제가 살던 집은 다른 신혼부부에게 전세로 주기로 했고요. 그렇게 인생의 이막처럼 느껴지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아무래도 걱정을 좀 했지만 그동안 영수가 꾸준히 잘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함없이 잘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제 인생은 그때부터 다시 지옥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몇 번 아들 집에 초대받아 식사를 한 적이 있어서 집이 늘 깨끗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조금만 살림을 봐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초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나름대로 우리 자식 집이라고 애정을 담아 열심히 집안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서 이 정도면 되겠구나 싶어 잘 적응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고 나니 그때부터 며느리의 요구가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되더군요. 어머니, 화장실에 걸려있는 수건에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혹시 빨래하실 때 한 번도 안 삶으셨어요? 그래, 빨았는데 냄새 안 나길래 아직 안 삶았지. 냄새가 많이 나니? 네, 많이 나요. 한 번 다시 빨아주세요. 그 말을 듣고
조금 당황했지만 저는 알겠다고 하며 수건을 다시 빨았습니다. 사실 코를 박고 몇 번이나 냄새를 맡아봤지만 별다른 냄새는 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예민한 구석이 있어 미세한 냄새까지 느꼈나 보다 싶어 한 번 삶아서 수건을 채워놓았지요. 하지만 그 뒤로도 며느리의 요구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머니, TV 뒤에 있는 먼지 못 보셨어요? 아까 저 그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살림 오래 하신 분이 왜 그런 걸 놓치세요? 좀 다시 봐주세요. TV 뒤? 미처 못 봤구나. 알았다. 금방 치울게. 저는 그제서야 집이 그렇게 깨끗했던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 있던 가사 도우미가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며느리가 워낙 깔끔한 사람이라서 이것저것 요구를 많이 했던 덕분에 집이 그렇게 깨끗했던 거였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요구가 더 많아질 뿐만 아니라 무례함도 점점 커져만 간다는 거였죠. 말투도 달라지고 목소리 톤도 높아졌어요. 매일같이 들려오는 날카로운 지적에 저는 자꾸만 눈치를 보며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침대 아래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 좀 보세요. 청소기 제대로 돌리시는 거 맞아요? 일주일 동안은 적응하시는 기간이라 좀 참아드렸는데. 청소기 매번 꼼꼼하게 돌리고 있어. 머리카락이야 생활하다 보면 하나쯤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 뭘 그걸 가지고 그러니? 그게 거슬리면 네가 주워서 버리면 되잖아. 뭐라고요? 아니, 어머니. 어머니가 여기 계신 이유가 뭔데요? 살림 봐주시기로 했잖아요. 제가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까지 주우러 다닐 거면 여기 계실 이유가 없죠? 그런 건 알아서 해주셔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말이 하도 기가 막혀서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가슴속에 응어리 진 말을 내뱉었어요. 너 내가 진짜 이 집에 식모로 들어온 줄 알아? 그냥 살림만 조금 도와주기로 하고 들어온 거잖아. 이럴 거면 나도 여기 못 있지. 그렇게 말을 끝낸 후 저는 며느리와 대화를 끊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들이 오자마자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영수야, 현지 말이다.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전에 여기서 일하던 아줌마들한테도 이렇게 했어? 도대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원래 그 사람이 예민한 것도 있고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으면 더 예민해져요. 그래도 앞으로 같이 맞춰서 살아야 하니까 조금 지나면 적응될 거예요. 아들은 한참 제 하소연을 듣더니 끝내는 며느리 편을 들어주며 대화를 마무리하더군요. 눈물이 날 만큼 서러웠지만 그래도 아들 말대로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도를 지나쳤습니다. 어머니, 평생 살림을 해오셨다는 분이 이것밖에 안 되나요? 정말 실망스럽네요. 전 집안일도 프로페셔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소한 디테일도 못 챙기는 건 아마추어나 하는 짓이잖아요. 그래도 어머니 경력이 몇 년인데. 며느리는 말로 사람을 깔아뭉개는 재주가 있더군요.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저렇게 조곤조곤하게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건 어디서 배워먹었는지. 매일같이 반복되는 며느리의 구박에 저는 갈수록 지쳐갔고 피가 마르는 이 집안에서 의지할 곳은 아들뿐이었죠. 그래서 힘들 때마다 아들에게 하소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이런 상황이 쉽지 않을 테니 참으려고 노력해도 워낙 정신적으로 힘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한마디씩 툭툭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아들은 처음엔 달래주다가 나중에는 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이 엉망이면 화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평생 남의 집 살림은 그렇게 잘 봐주시던 분이
왜 여기 와서는 어리버리하게 그러세요? 그리고 언제까지 현지랑 다툴 때마다 저한테 하소연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힘들어요. 너무 속 편하게만 살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속 편하게 산다니. 아들의 그 말에 정말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습니다. 마치 제가 알던 영수가 아닌 것 같았어요. 어떻게 내 아들이 이 엄마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었죠. 그렇게 갈수록 서로 모진 말만 하니 이 집에 더 있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 나가겠다고 하면 며느리와 아들은 매번 안 된다며 저를 잡았어요. 저도 참 멍청하게 아들 내외가 안 된다고 하면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마음을 다잡고 그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하라는 대로 최대한 맞춰주면서 말이에요. 어머니, 이제 와서 나가신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책임감 없으신 분 아니잖아요.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 진짜 곤란해요. 저희는 어머니가 들어오신다고 해서 원래 연결되어 있던 도우미들이랑 연락도 다 끊었다고요. 이제 와서 어떻게 다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엄마, 한 달만 지내보시면 익숙해질 거예요. 벌써부터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지내보세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도 저를 배려해서 행동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한계를 넘어서게 되었고 이제는 될 대로 되라 싶었죠. 아니, 대체 그릇을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투명한 유리컵은 물자국 관리를 잘해야 하는 거 모르세요? 기본이잖아요, 기본. 이렇게 지저분하게 관리할 거면 투명한 컵을 왜 쓰겠어요? 설거지를 하고 나시면 마른 행주로 다 한 번씩 닦으셔야지요. 아니, 20년이 넘도록 식모로 일을 하셨다고 해서 좀 믿을 만하나 싶었는데 도대체 그 집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일을 하셨던 거예요? 넌 어떻게 이 시어미를 그렇게 대하니? 아무리 그래도 유분수지? 그렇게 살림에 자신 있으면 네가 다 해.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보고 하라고요? 저는 밖에서 돈 벌어와서 어머니 드리잖아요. 정당하게 받은 만큼 일을 하시라고 말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세요? 제가 어려운 말 했어요? 어머니가 집안 살림을 제대로 하실 거 아니면 제가 왜 어머니 모시고 살겠냐고요? 며느리도 지지 않고 쏘아붙이더군요.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이게 뭐야? 돈을 좀 더 주고라도 제대로 된 사람 쓰는 게 낫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게 무슨 낭비야? 그 말을 듣자 제 안에 있던 마지막 인내심이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뒤돌아 생각해 보니 며느리는 저에게 그걸 하고 있던 거였어요. 바로 갑질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너무너무 원통하고 분한 마음에 단 하루도 그 집에서 머무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이없게 무슨 책임감을 운운하며 자꾸 제 발목을 붙잡으려고 하는 아들 내외의 수법에도 진저리가 났어요. 며느리와 그 말다툼을 마지막으로 저는 가방 하나 달랑 챙겨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잠시 작은 딸 은수에게 가 있기로 했죠. 제가 은수네 집에 찾아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딸아이는 노발대발하며 화를 냈습니다. 바로 오빠한테 전화를 걸어 성질을 부리더군요. 오빠, 나 엄마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 모두 들었어. 오빠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제정신이야? 영수가 수화기 너머로 어떤 말을 하는지 들을 순 없었지만 그 둘은 한참을 심하게 다퉜습니다. 통화를 끝낸 후 은수는 저에게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씩씩대며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의 집에서 당분간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고맙게도 딸은 전세 계약이 끝날 때까지 제가 집에서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줬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미처 다 챙기지 못한 짐을 가지러 아들 집에 한 번 더 방문했습니다. 웬만하면 마주치고 싶지 않았지만 평일인데 아들 부부가 함께 거실에 있더군요. 휴가 같았어요. 저는 그 부부가 꼴도 보기 싫었지만 당당하게 거실을 가로질러 제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아들 부부의 대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 들으라고 일부러 크게 말하는 듯 했어요. 애초에 그냥 사람 쓰는 게 나았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게 뭐야? 진짜 당신 어머니도 참. 어떻게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해? 부모란 것이? 부모란 것이. 며느리가 그 소리를 내뱉은 순간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군요. 저는 싸던 짐을 내려놓고 며느리에게 빠른 걸음으로 쿵쿵 다가가 있는 힘껏 뺨을 내리쳤습니다. 며느리는 너무 놀라 뺨을 부여잡은 채 숨도 제대로 못 쉬더군요. 그러더니 표독스럽게 외치는 겁니다. 아니, 이 아줌마가 미쳤어?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폐륜도 그런 폐륜이 없었죠. 시어머니에게 아줌마라니요. 저는 며느리에게 삿대질을 하며 똑똑히 이야기했어요. 너 내가 아들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싸가지 없는 건 알아봤지만 이 정도로 개념 없는 인간인 줄은 몰랐다.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돈 몇 푼 주는 걸로 그렇게 유세를 떨면서 시어미를 식모 취급해? 더럽고 치사해서 나도 이제 너네 안 봐. 생활비 다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한 푼도 주지 말아라. 내가 그게 있어야 먹고 사는 줄 알아? 그리고 너 진짜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마지막에는 너무 화가 나서 바닥에 침까지 뱉고는 그 집에서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나오지는 못했어요. 왜냐고요? 세상에 그래도 저에게 사람돌이는 한다고 믿었던 아들이 저를 바닥으로 밀쳐버렸거든요. 엄마, 제정신이야? 엄마가 뭔데 이 사람을 때려? 당장 사과하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아들의 모습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기 엄마가 어떤 고생을 해서 자기를 키워냈는지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봐놓고도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었죠. 지 마누라한테 정신 팔려서 저 여자 말만 듣고 엄마인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나는 절대 사과 못해. 이제 너도 내 자식 아니야. 어디 평생 네 마누라만 끼고 잘 살아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결국 짐을 다 챙기지도 못한 채 상처만 잔뜩 안고 그 집을 나왔어요. 그 뒤로 아들과는 거의 연을 끊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그 뒤로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저도 은수도 그들에게 일체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의 세월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냥 아들은 없는 셈치고 살았죠. 가끔 가슴이 사무치게 아프긴 했지만 그럭저럭 잘 지냈습니다. 다행히 전세로 줬던 집도 계약이 빨리 끝나 원래 집으로도 돌아올 수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전화를 하더니 아들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엄마, 조만간 오빠한테 전화 오면 절대로 받지 마. 그 인간 분명히 돈 달라고 할 거야. 말 섞지도 말고 돈 줄 생각은 더더욱 하지 마.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얼마 전에 갑자기 나한테 전화를 해서 다짜고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야. 장인어른이 운영한다던 그 회사 있잖아? 거기서 무슨 일이 터졌나 봐. 내가 엄마한테는 전화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해뒀는데. 갑작스러운 아들의 소식에 마음이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얼굴 안 보고 살더라도 알아서 잘 살겠거니 했는데 이런 소식까지 전하니 불효자식도 이런 불효자식이 없었죠. 딸이 그렇게 얘기한 이후에 정말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를 그렇게 내팽개칠 때는 언제고 이제야 전화를 하다니. 실망스럽기도 하고 더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딸의 말대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아들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현관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문도 열어주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데 영수는 포기를 모르고 문을 열어달라고 끈질기게 저를 불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야기나 들어볼 겸 문을 열어줬어요. 아들은 오랜만에 본 엄마를 보고도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별일은 없었는지
하는 안부 인사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더군요. 거실 소파에 털썩 앉더니 다짜고짜 본론부터 꺼냈어요. 엄마, 죄송한데 저희 돈 좀 빌려주세요. 지금 저희 회사에 큰일이 났어요. 장인어른이 횡령을 해서 그 돈을 개인적으로 굴리다가 금전 사고가 크게 터졌거든요. 아들이 회사 일을 찬찬히 설명하는데 정말이지 믿기지 않더라고요. 겉으로 번지르르해 보였던 며느리의 그 집안은 알고 보니 구린구석이 많은 집안이었습니다. 아들은 계속 애원하듯 말했어요. 회사는 이미 파산 절차에 들어갔어요. 문제는 저랑 현지가 살던 집까지 담보로 잡아서 회사에서 부족한 돈을 채우는데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저랑 현지 이제 수입 끊기고 나면 갚아야 할 빚만 한가득인데 저희 집 곧 빨간 딱지에 붙게 생겼어요. 집을 팔려고 내놓긴 했는데 그게 금방 나갈 것 같지도 않고 하다못해 집이 팔릴 때까지 버틸 자금만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아들의 얼굴에는 지난 시간 저에게 줬던 상처에 대한 반성은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뻔뻔하게 돈만 요구하는 태도가 너무 괘씸했어요. 적어도 돈을 빌리러 왔으면 과거에 저에게 상처 주었던 그 사건들에 대하여 먼저 사과라도 한마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다못해 형식적으로라도 말이에요. 아들 집에서 지내는 동안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돈이 있더라도 도와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죠. 너한테 빌려줄 돈은 없어. 남의 돈 받아서 속 편하게 식모로 사는 사람한테 무슨 돈이 있겠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제발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러세요.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세요. 지금 현금이 없으시면 이 집으로 대출이라도 받으시면 되잖아요. 이전에는 제가 생활비도 넉넉하게 드렸는데 그거 돌려주신다고 생각하고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다른 회사에 취직하면 그때 다시 벌어서 돌려드릴게요.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라니. 그 집에서 제가 일하면서 겪었던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아들은 감히 상상조차 못하는 듯 했어요. 저는 더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내쫓았어요. 저는 아들에게 절대 돈을 주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떠난 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좋은 방법이 하나 떠오르더군요. 어쩌면 아들 내외에게 인생에 대한 제대로 된 교훈을 하나쯤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에게도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잣집에서 식모살이를 할 때 25년을 넘게 한 직장에서 일한 덕에 퇴직금도 두둑하게 받았거든요. 그 집은 사업하는 집이라 직원 관리가 철저했어요. 그래서 중간에는 4대 보험도 가입시켜주고 제대로 된 직원으로 대우를 받으며 일했죠. 그렇게 그 집에서 나올 때 퇴직금과 그간의 고생을 보상받아 상여금까지 꽤 많은 목돈을 챙겨받았습니다. 거의 중소기업 수준의 퇴직금이었죠. 그 돈을 손에 쥐었을 때는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그 후 그 돈을 어떻게 쓸까 궁리하다가 꽃집을 할 때 보니 몫이 좋은 아파트 상가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돈과 약간의 대출을 받아 괜찮은 아파트 상가를 하나 마련해 두었어요. 제가 살 때는 그렇게 비싼 상가는 아니었는데 운이 좋게도 그때 부동산 가격이 한참 오를 때라서 상가 시세가 좋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상가를 팔고 다시 대출을 좀 더 받으면 아들이 내놨던 그 집을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들 집의 가격을 확인하고 부동산에 들러 그 집을 매매하겠다고 했습니다. 집값이 꽤나 높았지만 제 돈과 대출금을 합치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래도 며느리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 며느리가 사둔 집이면 투자 가치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했지요. 저에게도 지금 상황에서는 손해가 없는 이득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계약을 하러 부동산에 갔을 때 아들 부부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두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우리 아파트를 산 사람이 엄마예요? 그래, 나다. 왜 그러니? 아니, 이 집 살 돈 있으시면 저희한테 빌려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저한테는 돈 없다고 그러셨으면서 어떻게 저희 집을 사신다는 거예요? 너한테 줄 돈은 없다고 한 거지. 내가 돈이 없다고는 안 했다. 빨리 도장 찍어라. 이거라도 팔아야 개인 파산을 면할 수 있지 않겠소? 제가 차분하게 대답하자 아들은 다른 사람들 눈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한번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발요. 이 집 팔아도 아직 부족해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내가 도울 생각 없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니? 아파트 팔 거야 말 거야? 생각이 없으면 지금 자리에서 일어날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계약할게요. 잠시만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고 부동산을 나가려 하자 며느리가 거의 무릎을 꿇을 듯한 자세로 저를 붙잡으며 애원하더군요. 결국 아들 부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집을 저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계약을 하자마자 또다시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엄마, 진짜 자식을 이렇게 버릴 거예요? 좀 빌려주시라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매정할 수 있어요? 고집스러운 저희 거절에 결국 아들은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예전에 서운한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평생 키운 자식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평생 효도하면서 살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 하시는 거냐고요. 노년에 진짜 어쩌시려고 그래요? 됐어. 노년은 내가 알아서 해. 내가 뭐 너희 없으면 죽을 줄 아니? 나한테는 딸도 있고 집도 있고 돈도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인생이나 잘 챙겨. 그때부터는 정말로 정이 떨어졌습니다. 다시는 아들 부부를 보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자식들이 살던 집에서는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는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저는 여전히 제가 살던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 뒤로 아들 부부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와봐야 떨어지는 콩고물도 없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된 모양이었죠. 저도 그들의 소식은 딱히 궁금해하지 않은 채 무시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은 뭐가 그렇게 궁금했는지 아들과 며느리가 다니던 회사를 이리저리 알아봤더라고요. 인터넷 뉴스도 찾아보고 직접 그 자리까지 가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엄마, 그 회사는 없어졌어. 오빠 장인어른은 구속된 것 같더라고요. 회사가 있던 자리에는 다른 회계법인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는 좀 씁쓸했어요. 그렇게 망할 걸 가지고 왜 나한테 그렇게 유세를 부리며 살았나 싶기도 하고요. 아직도 그 애들에게 화가 나지만 한편으론 불쌍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 애들이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도 둘 다 전문직이니까 어디든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 금방 재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아들이 찾아온다면 글쎄요. 저는 앞으로도 아들에게 연락이 오면 받아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가벼운 말 몇 마디겠지만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기도 하고 또는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기도 하죠. 남편에게 당하던 무시와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구박이 제 안에 상처로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가 저에게 내뱉은 말들이 더욱 용서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딸에게 집중하려고 해요. 딸은 아들과 달리 서글서글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어요. 그리고 벌써 뱃속에는 첫째 손주도 자리 잡고 있죠. 은수는 제발 영수처럼 살지 않고 훌륭한 자식으로 좋은 부모로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라고 열심히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식으로 한 번쯤 소가리를 해보신 분이라면 오늘 제 인생 이야기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글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선택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의견 알려주세요. 잘 읽어보고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 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